오늘은 행정상 손해전복 가운데서 행정상 손실보상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교재 156페이지 이하에 있습니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것으로서 행정상 손실보상과 행정상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개인의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입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주로 토지 수용과 같은 공용수용, 공용사용의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그리고 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물론 손해배상은 공무상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상 손실보상을 보겠습니다. 헌법 제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근거이고요. 그 다음 이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률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61조가 기본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즉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즉 사업시행자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제61조가 기본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보상법에는 각종 손실보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이 있고 또 이것은 다른 개별 법률에 준용되고 있습니다. 주석을 먼저 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에 손실보상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조문이 있는데 그 조문의 제목만을 한번 나열해 보았습니다. 사전보상, 현금보상, 개인별보상, 일괄보상, 사업시행이익과의 상계 금지, 보상액의 가격 시점, 보상액의 산정, 보상채권의 발행,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그리고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 청구,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권리의 보상,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이주대책의 수립,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 보상, 손실보상의 협의 재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이 규정들은 사실은 개별 다른 법에 준용되고 있습니다. 그 준용되고 있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은 토지보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입니다. 계획법도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약칭 산업입지법인데 여기도 토지 수용에 관해서는 보상에 관해서 토지보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마찬가지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약칭 공유수면법에도 이러한 토지보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의 규정과 그다음 토지보상법의 각각의 보상 방법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보상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서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데 법률이 공용 침해에 대해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헌법 제23조 제3항으로부터 직접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란이 있습니다. 학설로는 헌법 규정은 방침 규정이다. 법률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직접 효력설,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만 법률에 유보됐는데 판례를 통해 기준이나 방법이 정립되어서 직접 헌법상의 조항을 근거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직접 효력설, 위헌 무효설,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위법이므로
국가배상 청구로 가야 된다. 손해배상 청구로 가야 된다. 그 다음 유추적용설, 간접효력설이라고 합니다. 헌법상 재산권 보장 조항과 관련 법률을 유추적용하거나 수용유사 침해 법리와 유사하게 손실보상 청구를 인정하자라는 유추적용설, 이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판례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고 직접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관련 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인정하거나 수용유사 침해 법리를 언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위헌이라거나 헌법 불합치를 선언하고 있지만 보상 법률이 제정되기를 기다려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련된 주석을 보겠습니다. 주석 3번, 헌법상의 기본권 조항을 근거로 막바로 직접 효력이 생기는가, 보상 청구권이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학설이 있습니다. 이른바 독일의 경계 이론을 원용해서 재산권 보장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경우에는, 그 경계를 넘어선 경우에는 23조 3항에 의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이론, 또 분리 이론이 있습니다. 재산권 내용 규정과 공용 수용 보상 규정이 서로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보상 규정이 없을 경우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직접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미비된 수용 규정을 위헌 선언해서 존속 보호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사용하기는 판례에서 나온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론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주석 4번인데요. 주석 4번은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당한 어업 허가를 받고 공유수면 매립 사업지구 내에서 허가업에 종사하고 있던 어민들에 대해서 손실보상 의무가 있는 사업 시행자가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할 때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손해는 손실보상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된다는 것이죠.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또 보상 규정이 없다면. 이 경우는 이제 어업 허가와 관련된 수산업법의 개정 전후와 관련된 법의 미비점에 관해서 판례가 이렇게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례는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토지보상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해서 손실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고,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의 기준은 토지보상법에 기준된 보상 지급 방법을 유추적용해서 보상해주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 제한 구간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한도 내에서 일반 토지 소유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으로 받는 토지 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래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었다 라고 한다면은 그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도시계획법 규정 자체를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헌법 23조 3항에 근거해서 손실보상 청구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판례는 하천구역으로 지정되면은 그게 이제 국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국유지가 된 이후에 그 국유지가 된 데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국유화가 된 당의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해서 손실을 보상한다는 직접적인 보상 규정을 둔 바가 없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하천법에 규정된 손실보상의 요건에 관한 규정이 보상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고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기 때문에
국유로 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해서 이 법조를 유추 적용해서 관리청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새기자, 그렇게 해석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 신설된 하천법 규정이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 그 보상 규정이 생기기 전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도 유추 적용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외지라는 개념이 나오죠. 제외지는 뭐죠? 대방으로부터 하심 측의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죠. 하심은 하천의 중심부죠.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이게 하심이겠죠, 그죠? 하천의 중심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대방이 있습니다, 그죠? 대방. 그러면 여기에 해당된 토지, 여기에 해당된 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제외지라는 겁니다. 제외지. 제외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 판례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하면서 지목상 도로에 대해서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농지에 대해서만 지정하는데 사실은 지목만 도로였지 실질적으로는 농지였다. 지목은 도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농경에 사용하여 왔다. 그래서 이런 경우 환지를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법상 그렇게 지목이 도로인 부분에 대해서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게 돼 있으니까 환지를 교부하지 않고 소유권을 창출케 한 데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법리상 손실을 보상해야 할 것임이 뚜렷한 이상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판례는 수용유사 침해와 같은 범죄를 적용해서 보상하자라는 논리를 가지고 했는데 법원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방송의 주식 15만 주를 가지고 있었던 고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장경험에 따라서 이것을 모두 강제 국가에 증여당했습니다. 사실은 강박에 의해서 국가에 헌납한 것이죠. 이런 경우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증여를 받았다. 그렇지만 이것은 공용 수용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근데 공용 수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수용 이사 침해를 논리를 적용해서 손실보상해주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용 유사적 침해의 이론은 국가 기타 공권력 주체가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고 그 효과가 실제로 수용과 다름없을 때 적법한 수용이 있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보아서 국민이 그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1980년 6월 말경에 비상계엄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정보처장이 언론 통폐합 조처의 일환으로서 4인 소유의 방송사 주식을 강압적으로 국가에게 증여하게 한 것. 이것은 수용유사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은 이 결론은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이게 93년도 나온 대법원 판결인데 아마 요즘 같으면은 인정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 판례는 마찬가지로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개발 가능성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 하락, 지가 상승률의 상대적 감소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가 받는 피해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종래 지목과 토지 현황에 의한 이용 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라면은 아무런 보상 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한다면 이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보상 입법을 기다려서 그에 따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이나 토지 재산권의 제한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투거나 저항에 위반하여 행한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판례는 조선철도 주식회사 주식의 보상금 청구에 관한 헌법소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조선철도 주식회사의 그 사설철도회사의 재산을 수용하면서 보상 절차를 규정한 법령에 따른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법률이 폐지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입법자의 헌법상 명시된 입법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폐지 법률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나도록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 재량의 한계를 넘는 입법 의무의 불이행으로서 보상 청구권이 확정된 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한 이후에 사설철도 주식회사 주식 소유자에 대한 보상 법률이 2001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었습니다. 법률이 제정되면서 보상이 시행된 거죠. 그 다음 다시 1-2번 손실보상 청구권이 공법상의 권리냐 사법상의 권리냐. 학설은 손실보상 원인 행위가 공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효과로서의 손실보상도 공법적으로 보아야 하고 당사자 소송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지만 판례는 수산업법상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 제한의 경우 손실보상의 원인이 공법적이라도 보상 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이므로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사실은 근래에 들어와서는 공익사업, 공유수면 매립 관련 관행업권자, 하천법과 관련되어서는 행정소송의 당사자 소송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6번 주석과 관련된 판례는 96년, 98년도에 나온 판례인데 최근에 와서는 이 부분들이 전부 당사자 소송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손실보상 청구권의 발생되기 위한 요건은 뭐냐면은 4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의 필요,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적법하고 의도적인 공권력 행사, 그리고 특별한 희생, 이 4가지입니다. 공공의 필요, 공익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목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산권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여야 한다. 공익성과 필요성. 구체적으로는 재산권 침해로 얻게 되는 공익과 사인의 재산권 보유 이익 사이의 이익경량이 필요하다. 국가의 재정적 수요나 단순한 미래의 개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는 이 공익의 우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기업을 위한 사기업에 대해서 토지 수용권을 주는 것. 특정 사기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 같은 공공복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지만 이것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수도, 전기, 가스 공급과 같은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사기업에 대한 토지 수용권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도시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특별법도 해당이 되는데 산업단지 개발을 원하는 일반 기업에 대해서 토지 수용권을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많이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보호합니다. 재산권에 대한 수용, 사용 제한. 그리고 비권력적 행정작용이나 사실행위는 손실보상의 원인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적법하고 의도적인 공권력 행사여야만 됩니다. 특별한 희생의 의미는 뭐냐면은 개인에게 수인 한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설로는 형식설, 실질설이 있는데 형식설은 재산권 침해를 받는 자가 특정되어 있는가, 개별 희생설이고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불평등하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특별희생설 이런 것도 형식들이고, 실질설은 침해의 중대성과 정도에 따라서 중대성설, 보호가치설, 수인한도설, 목적입의설, 상황구속성설, 사회적 비용설 이런 굉장히 복잡한 이론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판례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인지, 공익과 사익 간의 적절한 균형이 있는지, 기존에 형성된 가치와 상태의 존중 등의 기준으로 특별한 희생을 평가한다. 그래서 역사, 문화, 미관, 지구군 내의 건축 제한,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토지자산권의 제한 등의 이런 사회적 제약의 범위, 공익과 사익 간의 적절한 균형, 기존에 형성된 가치와 상태의 존중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사용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실보상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실보상 기준 내용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물론 이 토지보상법에 자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까도 주석에서 봤다시피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당한 보상. 정당한 보상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설은 완전보상설과 상당보상설이 있습니다. 판례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내용으로는 재산권 보상, 생활보상, 간접손실보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권 보상은 시장의 객관적 교환적 가치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토지보상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 시점까지의 토지 이용 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한 지가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의 지가 변동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 기타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서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합니다. 단 개발 이익은 배제합니다. 그리고 인근 토지의 개발 이익은 환수합니다. 잔여지 수용 청구권, 잔여지 매수권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이 잔여지라는 것은 일정한 부분의 토지가 수용됐는데 나머지 땅으로는 아무런 이용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지까지 같이 수용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건축물 보상의 경우, 물건 보상의 경우에는 이전 필요 비용으로 할 때 예외적으로 가격 보상을 합니다. 이 경우도 잔여 건물 수용 청구권 혹은 잔여 건물 매수 청구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권리에 대한 보상, 즉 광업권, 어업권, 물사용권 등은 적정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그 다음 일실손실보상. 일실손실보상이 뭐죠? 영업의 휴업 폐지 보상, 농업의 폐지 이전 보상, 근로자 보상 이런 거, 이 수용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박탈되는 그런 데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일실손실보상. 재산권 보상은 토지, 건물, 권리, 일실손실보상 네 가지가 있고, 그다음 생활보상은 침해의 이전의 생활 상태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생활 상태의 실현, 그리고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한 보상으로서 이주 정착금, 이농비, 소수 잔존자 보상, 이주 대책 등이 있습니다. 이 생활보상에 관해서 학설은 헌법 23조 3항, 즉 공용 침해로 인한 정당한 보상을 근거로 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 제34조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근거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학설이 있는데, 판례는 생활대책은 23조의 보상이지만은 이주대책은 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실비변상적 보상과 일시손실보상은 생활보상으로 본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간접손실보상은 공공사업의 시설이 사업지 범위 밖에 위치한 재산권에 미치는 손실을 말합니다. 사업지 범위 밖에 위치한 재산권에 미치는 손실입니다. 잔여지 손실과 공사비 보상, 잔여 건축물 보상, 기타 토지 비용 보상 등이 있습니다.
잔여지 공사비, 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건축물, 공작물, 어업피해, 영업손실, 농업손실 등 보상, 소수 잔존자 보상, 이런 것이 간접손실 보상입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간접손실 보상도 판례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손실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에 관해서 이 토지보상법, 이전에는 공공용지 취득 손실보상법을 했습니다. 수행규칙 관련 규정 등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방법은 사업시행자 보상이 원칙이고, 사전보상이 원칙이고, 현금보상이 원칙이고, 개인별 보상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일시급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금보상의 예외로서 대토보상, 대신에 다른 땅을 준다든지 아니면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법도 있고, 개인별 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상 물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실보상의 결정은 협의에 의한 결정을 우선시합니다. 이 협의 매수는 공공기관이나 수용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협의 매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수용위원회에 재결에 의한 결정을 합니다.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토지소유자와 관계있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 청구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상의 결정에 관한 다툼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됩니다. 재결에 대한 불복 절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후 60일 이내 혹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결정 후 3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공탁한 후에 또 보상금을 받을 자는 보상금을 받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 불복 대상은 원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중토위에서의 이의 재결이 아니고 원처분, 수용 재결이라는 것이죠. 외적으로 이의 신청 후에 행정소송은 재결 자체, 그 이의 재결 자체에 고유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증감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며, 보상 항목 인정, 보상 면적, 이전 곤란 물건 수용 등을 다투는 경우도 당사자 소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이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석 맞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6번 주석은 수산업법 관련 보험면허의 제한을 받은 자의 손실보상 청구에 관해서 민사소송으로서 해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것은 입장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 176페이지 판례에 쭉 나와 있죠. 공유수면 매립사업법이 정한 재정과 그에 대한 행정소송의 방법에서 권리를 주장해야 되고, 민사소송 방법으로 손실보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현재 토지보상법의 이전 법률이죠. 이런 경우는 사업 폐지 등에 대한 보상 청구권의 법적 성질, 소송 형태에 관해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하천법상의 하천구역에 편입된 대외지의 토지 소유자, 대외지의 소유자는 하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개정 신청하고, 그 재결의 불복일 때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아예 종래 대법원 판결을 아예 전부 변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당사자 소송해야 된다고 판례는 정하고 있고, 농업 손실보상 청구권, 공법상의 권리다. 그에 관한 쟁송은 행정소송 절차에 의해야 한다. 당사자 소송에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등에 규정된 재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 비로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 7번 주석은 이제 사기업에 토지 수용권을 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기업이 토지 수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헌법재판소는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민간개발, 지구개발 사업을 위해서까지 공영소용이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은 헌법 23조 2항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휴양지 조성 사업에서 이 고급 골프장, 고급 리조트 등의 사업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개별 기업에게 토지 수용권을 준 것, 이거는 위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이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은 이미 여러 차례 민간 사업자에게 수용권을 주는 조항 자체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그리고 민간 개발자에게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토지 수용권을 부여한 관광진흥법 조항이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공공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이 단지 좀 고급 골프장, 리조트가 들어서는 구역이라고 해서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반대 의견입니다. 그다음 민간 사업자에게 주택 건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한 것,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주택 건설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 목표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영통의 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필요한 공공필요성 원칙도 갖추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법 자체에 보면은 민간 사업자에게 이제 주택 건설 사업을 하게 하면서 그 해당되는 토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반대하는 사람에게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른바 매도 청구권을 줍니다. 이 매도 청구권이 행사되면은 공영수용과 마찬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지 수용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서 적정 가격으로 그냥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 수용권을 주는 것은 합헌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도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 그 수용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당해 수용의 공공필요성이 보장되고 수용을 통한 이익을 공공적으로 기습시킬 수 있는 심화된 입법 조치가 수용돼야 된다. 그런데 애초에 지역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일 3년 이전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다가 이 법률이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에 이 10년으로 연장된 사람들에게는 알박기라는 투기 세력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매도 청구권의 행사를 필요 이상으로 인정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반대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죠. 이거는 손실보상의 내용의 완전 보상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판례입니다. 그 다음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과 관련된 판례인데요. 181페이지 보면은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종전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그래서 이것은 강행법규이다.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산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해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권리이다. 구체적인 분쟁의 내용은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의 비용에 대해서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분양되는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겁니다. 이것은 강행법규인 조항에 위배돼서 무효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종전의 생활 상태를 그대로 원상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종전의 생활 상태에서는 도로시설,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 난방 이런 간단시설들은 이주대책으로서 이주대책 토지에 대해서 특별 공급을 받는 사람들의 분양대금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주대책과 관련된 중요한 그런 판례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10번 판례는 간접손실보상에 관한 유추 적용의 부분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건물 신축 허가를 받아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신축 부지에 공사를 위한 다시설물 등을 설치했다. 이후 행정청의 개발계획 변경 결정과 공공사업 시행으로 신축 부지의 일부가 도로로 협의 취득된 사안에서 가시설물 설치 비용과 건축 설계 변경 비용에 대해서 간접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손실보상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그런 내용의 판례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